K방산, 요즘 정말 대단하죠. 그 눈부신 성공 스토리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성공이 역으로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K방산의 폭발적인 성장이 한반도를 새로운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지 그 역설적인 구조를 말이죠. 혹시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는 별명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미국을 지칭하던 말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세계가 급하게 필요로 하는 무기와 포탄을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떠오르면서 얻게 된 새로운 타이틀이죠. 그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2026년이 되면 한국의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이 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4위 수출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엄청난 성공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판을 뒤엎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평양과 모스크바가 손을 꽉 잡아버린 거죠. 2024년에 체결된 이 새로운 군사동맹을요. 유럽의 전쟁과 한반도의 안보를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리는 고리가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이 변화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4년 6월에 서명하고 불과 6개월 만인 12월에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어요.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른 속도는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주지 않았죠. 그야말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새로 짜인 겁니다. 이 조약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특히 제4조. 한쪽이 전쟁 상태에 빠지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건 사실상 냉전 시절의 상호방위 조약을 그대로 되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제16조는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걸 그냥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망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맹의 실체는 뭘까요? 바로 이 위험한 거래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포탄을 최대 650만 발이나 보내주고 탄도미사일도 주고요.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뭘 받느냐? 정찰 위성, ICBM, 심지어는 핵 잠수함 같은 최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성이 한반도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의 아이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안보의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이 유럽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면 할수록 바로 그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서 한국의 안보를 정면으로 겨누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아주 명확하거든요. 첫째, 한국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유럽 국가에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둘째, 이걸 지켜본 러시아가 격분해서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죠. 셋째, 그 경고는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거죠.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치명적 결과,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보낸 공식적인 외교 경고예요. 자기네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걸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인 셈이죠.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주는 기술들, 이게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기술들입니다. 핵잠수함 기술, 최신 ICBM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 엔진, 현대식 전투기령 레이더 시스템까지. 이 기술들은 북한의 군사력을 단번에 몇 단계나 점프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2025년에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실용주의 국익 외교.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내놓은 핵심 전략이 바로 이 END 정책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의 3단계 로드맵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순서예요, 순서.
과거처럼 비핵화를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만나고 교류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서 비핵화로 나아갈 환경을 만들겠다. 접근법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 새로운 전략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북한이랑 러시아가 착 달라붙는 속도를 늦추는 것. 이걸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모스크바나 베이징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열어서 북한이 러시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끔 숨쉴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발언입니다. 과거 정부가 했던 대북 드론 침투나 전단 살포를 무책임하고 경솔했다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사과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군사적 긴장을 낮춰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 속도를 늦추려는 아주 고도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 새로운 화약고 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 차트를 보면 안타깝게도 소모전의 지속입니다. 지금처럼 K방산 수출은 계속하면서도 북러 밀착이라는 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외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상황이 이어질 확률이 70%로 가장 높다는 거죠. 서방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 러시아의 본격적인 보복을 마주할 가능성은 한 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응이죠. 미국은 북한의 핵 잠수함 위협에 맞서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승인해줬습니다. 이건 동맹국을 더 강하게 무장시켜서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도 있겠지만 동시에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엄청난 안보적 비용. 과연 한국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세계를 무장시키는 이 역설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